장이 끝나도 투자는 끝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어예진입니다. 12월 17일 수요일 코스피 지수가 어제의 낙폭을 일부 만회하는 반등 모습 보였습니다. 오후 들면서 상승폭 키우더니 어제보다 1.4% 오르면서 4,000선 회복한 4,056에 장을 마쳤는데요. 어제 미증시에서 일부 기술주들의 매수세 몰리면서 테슬라, 엔비디아, 오라클 등이 반등세 보였는데 우리 시장에서도 반도체 대표주들이 상승하면서 지수를 이끌어줬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약보합 마감하면서 911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오늘 달러원 환율이 장중에 1,480원을 돌파하면서 8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기도 했는데요. 외국인의 주식 순매도 이어지고 또 달러와 강세 흐름까지 겹친 탓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마감은 상승폭 조금 줄이면서 2원 80전 오른 1,479원 기록했습니다. 지금 이곳 목동의 기온은 7도입니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시작합니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첫 곡 샵에 가까이 띄워드렸습니다. 이상영 님이 역시 겨울엔 가까이 붙어서 체온을 나눠야죠. 그런 뜻에서 가까이 선곡하신 거 맞죠? 해주셨는데 꿈보다 해몽인 것 같긴 하지만 너무 좋은 의미인데요. 맞아요. 가까이 이제 있자고 우리 다 같이. 김민주님, 소장님 새로운 소식 궁금해하며 일열 출첵입니다. 좋아요. 조회숙님, 짐 정리하다가 3년이 지난 샴푸 2개를 발견했어요. 와, 이런 거 많죠. 챗 GPT한테 물어보니 쓰면 안 된다고 하네요. 탈모 방지용 샴푸로 비싸게 주고 샀는데 아까워요 하셨는데 어떻게 재활용할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피부나 이런 헤어에는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청소할 때라도 이렇게 쓰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샴푸니까 모자 세탁할 때나 손 세탁 같은 거 할 때 그런 생각, 예. 추측. 네, 이 정도로.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에 문 여는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고요. 무료로 SBS 라디오 들을 수 있는 어플 고릴라 그리고 유튜브 채널 시교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저와 소통 원하시는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 또는 무료 어플 고릴라 이용하시면 됩니다. 소개도 해드리고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오늘 1교시는 장르 불문하고 다양한 책 만나는 시간이죠. 방과 후 북카페 그리고 2교시는 생생한 지구촌 소식 글로벌 톡톡과 함께합니다. 저 예진이 직접 고른 꼭 알아야 할 뉴스 어뉴스 오늘도 배달 왔습니다. 겨울이 왔구나 하고 느낄 수 있는 장면이 뭐가 있을까요? 학교 앞 골목 어귀 회사 근처 모퉁이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붕어빵 노점도 그중 하나일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예전만큼 붕어빵 노점들이 잘 안 보이죠. 이제는 우리 동네 붕세권이다 라는 말이 자랑처럼 들릴 정도로 길에서 붕어빵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붕어빵을 안 좋아하게 된 건 아닙니다. 수요는 그대로인데 범인이 따로 있습니다. 신고 그리고 물가. 예전에는 빵집 근처에서 붕어빵을 팔아도 아이고 추운데 고생하네 하며 눈 감아주는 분위기가 있었죠. 하지만 요즘은 다릅니다. 경기도 안 좋고 자영업 경쟁도 심해지다 보니 길거리 붕어빵 노점도 낭만과 정서가 아니라 경쟁자로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단속이 나오니 결국 길에서 장사하는 게 쉽지 않아졌죠. 여기에 재료비 물가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붕어빵의 핵심 팥 가격이 2년 새 60% 가까이 올랐고요. 식용유 계란값도 줄줄이 뛰었습니다. 이제는 길에서 싸게 많이 팔아서는 버티기 힘든 구조가 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붕어빵 사장님들이 내린 선택은 이사입니다. 아예 실내로 들어가는 거죠. 월세를 내는 정식 매장을 차리거나 카페나 식당에 겨울철 사이드 메뉴로 자리를 옮긴 건데요. 호두과자나 에그타르트처럼 붕어빵도 아예 독립 브랜드로 키우려는 프랜차이즈 시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 길거리에서 호호 불어먹던 붕어빵은 이제 따뜻한 매장에서 키오스크로 주문하는 나름의 고급 디저트가 된 셈입니다.
당연히 가격도 올랐습니다. 2개에 1,000원은 이제 전설이 됐고요. 요즘은 1개에 1,000원, 2개에 3,000원 하는 곳도 생겼습니다. 이게 또 애매한 게 가격은 보통 1,000 단위로 매기는데 붕어빵은 마리수 단위로 팔리다 보니 5%, 10%만 올리기엔 계산이 좀 복잡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유독 붕어빵은 한 번 가격을 올릴 때 그 체감 상승폭이 크죠. 이제는 임대료와 원가를 감당해야 살아남으니 장사 환경마저 점점 비싸지고 있습니다. 그 시절 우리의 겨울 낭만이던 붕어빵도 이제는 계산기를 두드려야 살아남을 수 있는 현실. 이상 어뉴스였습니다. 경제부터 인문, 사회, 문학, 자기계발서까지 다양한 책이 있는 방과후 북카페. 오늘도 예스24 손민규 도서 MD가 책 소개해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스24 도서 MD 손민규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책부터 만나볼까요? 네, 오늘 새 책을 모아보니까 하나의 단어로 또 보이더라고요. 바로 생존이라는 이제 단어입니다. 25년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우리 모두 다 생존해왔고 또 26년 앞으로 잘 생존해 나가야 될 텐데 거기에 도움되는 책일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 책 제목은 피크 코리아라는 책이고요. 이제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배규열 교수가 발표한 신간입니다. 지금 발표하자마자 사회정치 분야 이제 베스트셀러 14위에 올라와 있고요. 제목을 보면 피크라는 게 산에서 정상 부분이죠. 네. 절정. 대한민국이 정상에 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지금 책의 부제를 보니까 네. 뭐라고 써 있냐면 도약과 추락의 갈림길에 선 한국을 리디자인할 국가 대개조 개념 설계 이렇게 네.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 말은 여기서 잘못하면 앞으로는 내리막길이다. 그렇죠. 이런 메시지 같기도 해가지고 오히려 좀 어두운 전망을 하는 책인 건가 싶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지금 대한민국이 역사상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걸 부정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굉장히 좀 많이 화제가 됐던 조사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 미국 CEO 월드 매거진에서 세계 영향력 순위를 이제 발표했습니다. 네. 190개국 대상으로 발표를 했는데 정치, 경제, 군사력, 소프트 파워 등 다양한 방면을 종합했습니다. 근데 무려 대한민국이 7위를 차지했습니다. 예, 우리나라 앞에 몇 나라가 없습니다. 뭐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영국, 일본 정도밖에 없고 전통적인 강대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도 대한민국보다 뒤에 있는 거죠. 저는 이게 진짜 이 정도인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피크 코리아를 읽었는데 네. 이제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정말 그 배구열 교수가 평가하는 대한민국은 모든 걸 이제 다 잘하고 있는 거고 이 책에서도 인상적으로 표현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제 만화에서나 나올 법한 성장 스토리를 대한민국이 보여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봉건 사회를 거치고 식민지 지배까지 받던 나라가 이제 글로벌 탑 10이 되었던 사례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근거로 여러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30-50 클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0-50 클럽? 예,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이면서 인구가 5천만 이상인 나라. 이제 그 중에서 대한민국이 있고요. 또 하나 대한민국의 경제적인 성장만 한 게 아니라 이제 민주주의 국가이거든요. 사실 지금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인데 세계 다른 나라를 보면 권위주의 독재 체제인 나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나라에도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제 정치적 후진이라서 못하는 건데 대한민국이 경제 성장과 더불어서 민주주의까지 이제 이뤄낸 나라인 거죠. 또 하나는 그 피크 코리아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군사력, 이제 국방력 부분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 이 부분이 돌아가려면 기본이 군사력인데 대한민국이 군사력, 국방력도 굉장히 강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캐대언, 오징어 게임 같은 그 소프트 파워도 점점 더 영향력이 높아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제 뭔가 우리가 아무리 살기 어렵다 해도 또 네. 막상 이렇게 해외에 나가서 보면은 또 그런 걸 느껴요. 우리나라가 진짜 살기 좋구나. 꽤 괜찮은 나라였네. 이런 순간들이 있거든요. 근데 더구나 요즘에는 또 세계 어디를 가도 한국어를 조금 하는 그 젊은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요. 책에서도 그런 얘기가 좀 있나 봐요. 네, 배구열 교수도 책에 자신의 경험을 써놨는데요. 프랑스의 도시도 아니고 그냥 좀 지역에 가서 한적한 곳에 갔는데 카페에서 직원이 한국어로 주문받고 응대하는 거죠.
어떻게 한국어 배웠냐라고 음. 하니까 이제 K-팝 좋아하고 한국 드라마 좋아하다 보니 스스로 배웠다고 얘기를 하고 이게 정말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들리니까 대한민국 소프트 파워도 점점 대단해지구나를 체감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지금 겪고 있는 높은 수준의 위상이 빠르게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다행인 점은 정점을 치고 나서 이제 쇠퇴를 겪은 게 대한민국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네. 앞서 언급했던 유럽 선진국들, 이제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들도 한창 최정상을 찍고 내려오고 있는 이제 모습이고 옆나라 일본도 지금 그런 모습을 겪고 있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이 대한민국이 워낙 빠르게 성장하고 또 이제 또 워낙 빠르게 쇠퇴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중에 가장 심각한 건 인구 구조의 변화입니다. 네. 인구 구조의 변화. 하긴 뭐 이렇게 대한민국 하면 좋은 것도 굉장히 많긴 네. 하지만 또 다른 데서 1등 하는 게 이제 저출산, 그다음에 고령화 이런 얘기에서는 또 세계 상위권에 오른 국가기도 하니까. 근데 피크 코리아에서는 이런 요소들을 단순히 이제 숫자가 아닌 뭔가 분위기 자체가 바뀌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지금 한국의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었다고 진단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정말 예전에는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공부해서 다른 나라를 따라잡으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울만 좀 바라보고 강남으로 상징되는 그런 성공으로 빠져들기 위해서 좀 안락한 데 머물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많이 보셨을 텐데 다큐멘터리 중에 최근에 화제됐던 다큐멘터리가 있었죠. 이제 중국은 공대를 가려고 하고 이제 공대에 가서 이제 큰 연봉을 받고 그런 이제 분위기가 있는 반면에 대한민국은 의대를 가려고 하고 그리고 의대 관련 학생들에게 인터뷰를 했는데도 뭔가 세계의 건강을 혁신시키겠다 이런 대의 명분이 아니라 의대 가니까 고연봉 받을 수 있고 불안하지 않으니까 이런 얘기가 있었죠. 이제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게 좀 큰 문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계속 이런 식으로 되다 보면 이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잘 일궈놨던 산업 경쟁력이 빠르게 이제 쇠퇴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하나 문제는 그 서울로 상징되는 강남 성공으로 상징되는 것이 굉장히 일부에게만 열려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나머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좀 패배주의에 젖어 있고 침체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책은 결국에는 이러이러한 모습들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로 끝나요? 아니면 그래도 해볼 수 있는 길을 좀 제시를 해주나요? 네, 일단은 우리나라가 이제 산업 경쟁력이 쇠퇴하고 만약 수출 제조업이 좀 안 좋아진다면 그럼 우리 내수로 할 수 있지 않냐라는 이 대안을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뭐 단순합니다. 옆나라 중국 10억이 넘지만 또 일본 1억이 넘지만 이런 나라들조차도 수출에 의존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5천만 인구의 대한민국은 절대로 내수 시장에 답이 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이제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지금의 산업 경쟁력, 제조업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그리고 서비스업도 제조업만큼 잘 해내면은 그나마 쇠퇴를 좀 막을 수 있고 지금이 정점에 있는 기간을 늘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서비스업이라고 하면 금융 또 여행, 컨텐츠 쪽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뭔가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좀 내다보는 책이기도 하는 것 같은데 투자하시는 분들의 관점에서는 이 책을 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이 책이 피크 코리아가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에 대해서도 좀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네. 조방원이라고 하죠. 네네. 조선, 방위산업, 이제 원자력 이쪽 부분의 경쟁력은 여전히 높고 그다음에 반도체라든지 또 2차 전지라든지 이런 것도 여전히 해볼 만하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약간 좀 물음표가 가는 건 석유화학 쪽인데 이제 석유화학 쪽도 워낙 기초 소재다 보니 이제 국가가 포기하지는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정도의 경쟁력은 백오열 교수가 보기에는 2030년 정도까지는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지만 이제 개인 차원에서는 결국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생각 달리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허. 이런 얘기하면 내가 좀 비판받을 줄 알겠지만 대한민국 사람들 인구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인구 없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이 일할 생각해야 된다 그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긴 주변에도 뭐 이제 엔잡이라고 해가지고 많이들 본업에 인생 계획 많이 짜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 뭐 나이에 상관없이 많은 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읽으면 그래도 우리가 가진 카드가 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피크 코리아였고요. 다음 책도 한번 만나볼까요? 다음 책은 생존, 이제 제목이 또 생존에 들어간 극한 생존이라는 책이고요. 네. 이제 자연과학 분야의 베스트셀러 10위에 올라 있는 이제 과학책입니다. 영국 출신 과학 작가 알렉스 레일리가 쓴 책이고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굉장히 살기 어려운 환경, 극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생명의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네. 극한 환경이라고 하면 뭔가 네. 사막, 네. 북극 막 이런 깊은 바다, 심해 이런 곳이 일단 네. 떠오르기는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극한 환경에서 진짜 살아남는 네. 어떤 동물들의 이야기가 책에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런 곳에서 사는 동물들이 나오는데요. 이제 가장 먼저 등장하는 동물이 완보동물이라는 존재인데요. 저는 처음 알았어요. 완보동물. 네, 번역은 완보동물인데 이제 찾아보니 곰벌레 또는 물곰이라는 이 불리는 그런 벌레인데요. 네. 육안으로 잘 안 보입니다. 이제 몸 길이가 1cm도 아니고 1mm 이하. 예, 자세히 확대해 보면 머리랑 네 쌍의 다리가 있는데요. 네. 이 동물의 가장 큰 특징은 탈수 내성이라는 능력입니다. 탈수 내성이 뭐예요? 네, 이게 뭐냐면 그 삼체 보시면은 네. 이제 삼체가 그 어떤 행성을 무대로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우기와 건기의 기간이 몇 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이 건기가 올 때는 수분을 다 빼고 그냥 마른 오징어처럼 딱 붙어 있어요. 아. 네. 근데 그게 저는 처음 봤을 때 류추신 작가의 대단한 상상력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완보동물이 그걸 할 수 있더라고요. 이게 상상력이 아니라 실제로 완보동물이 탈수 내성이 있는 동물이고 이 동물이 이제 건조한 환경에서는 물을 다 빼고 스스로 건조해지면서 활동량을 낮춥니다. 그런데 또 신기하게도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말린 동물에게 10년 뒤에 물을 줬더니 이제 살아나는 거죠. 네. 그리고 이 동물은 극저온과 극고온에서도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동물이라고 합니다. 오, 그렇군요. 와, 그렇게 긴 네. 시간을 물 없이 네. 정말 약간 물아일체가 돼가지고 버틸 수 있다는 게 대단한데요? 이 연구자들이 이런 동물을 계속 연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워낙 이제 굉장한 능력이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인간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있는데요. 또 물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산소 없이도 버티는 동물 소개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동물이 거북입니다. 거북이. 거북도 이 책을 보고 저는 알았는데 거북이 지금 육지에서도 살고 이제 바다에서도 살 수 있잖아요. 네. 한 연구 결과에는 이제 10마리 중에 2마리가 그 산소 없이 질소로만 이루어졌던 수조에서 6달이나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숨참기의 대가가 바로 거북이고 또 우리가 또 그리고 먹어야 되잖아요. 인간은 먹어야 되는데 네. 안 먹는 동물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안 네. 먹는 동물? 뱀인데 쉐다오 살모사라는 뱀인데요. 네. 여기는 이 동물은 워낙 되게 척박한 환경에 산대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식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동물들 얘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1일 1식이 아니라 1회 1식. 그렇죠. 근데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야,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런 생물들, 이런 동물들하고 결국 지구는 어찌저찌 살아남을 것 같은데 그렇죠. 결국의 문제는 인간이겠구먼 이런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고 있고 멸종과 그리고 탄생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알렉스 라일리가 마지막에 쓰는 얘기는 결국은 지구온난화에 대한 문제의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멸종하고 살아남는 동물은 살아남으니까 별로 신경 쓰지 말자가 아니라 인간은 우리가 의식적인 동물이고 인간이 저지르는 폭력이 이제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기후 위기를 좀 막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페이지를 펼쳐도 좀 신기한 동물이 나오기 때문에 네. 먼저 재밌고요. 그리고 저는 읽으면서 너무나 극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동물들이 있으니까 제 자신의 고통, 고비 같은 게 좀 약하게 보이는 그런 효과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마지막 책도 한번 볼까요? 예, 마지막 책은 그 12월에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소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예, 황석영 작가의 할매라는 신작이 나왔고요. 1, 2위를 다투고 있는 작품입니다. 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고등학교 때 저는 황석영 작가 맞아요. 교과서에 게 나오는, 그렇죠. 네. 문학지문 꼭 읽잖아요. 네. 이렇게 풀고 그런 굉장히 오래된 작가인데 여전히 새로운 소설을 쓴다는 사실이 정말 대단하다 생각했고요. 1943년생이고 태어나기로는 이제 만주에서 태어났죠. 그리고 그 뒤로 6.25 한국 전쟁도 겪고 지금 우리 그 젊은 사람들이 겪지 않은 세계사적인 큰 사건을 다 겪었다는 인생을 살았던 소설가입니다. 그래서 이번 작품에서도 그런 20세기의 굵직한 세계사를 좀 넣어놨고요. 할매 같은 경우는 전작이 철도원 3대였는데 철도원 3대도 기나긴 시간에 그 인물들의 역사를 한국사와 병첩해서 서술하거든요. 네. 비슷하게 할매도 좀 이게 사람들의 얘기 그리고 기나긴 얘기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철도원 3대가 말씀하신 것처럼 네. 한국의 역사를 쭉 풀어낸 그러니까 시간 스케일이 좀 큰 작품인데 그렇죠. 네. 할매도 비슷하다라고 하면 시공간 배경이 좀 넓은가 봐요. 네, 할매는 근데 공간 배경은
철도 3대보다는 좀 좁아졌습니다. 이 군산을 중심으로 한 서해 갯벌이 소설성 무대이고 대신 시간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제목인 할매가 인간이 아니고 일단 네. 나무입니다. 나무. 나무? 네, 600년 산 나무. 군산에서 600년 산 나무, 팽나무의 시선으로 바라본 대한민국이 이제 할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서해의 풍경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 갯벌 생태계 묘사의 비중이 거의 한 3분의 1 정도 됩니다. 특히 새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극한 생존에서도 나오는 새 중에 하나가 도요새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도요새 같은 경우는 이제 9일 만에 무려 1만 1,000km를 나는 새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도요새만 아니라 이제 개똥지박기라는 새가 나오는데요. 이 새로 소설이 시작됩니다. 팽나무 씨앗을 품고 와서 죽고 나서 그 씨앗이 나무로 쫙 자라거든요. 네. 그래서 새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와서 탐조가 요즘 또 많은 취미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탐조가들도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개똥집박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건 사실 이렇게 바탕화면에 새 폴더 이름으로 그렇죠. 굉장히 익숙한 이름인데 네. 할매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네, 메인 주인공이군요. 역할입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극한 생존과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네. 결국에는 어떻게 살아남아 왔느냐 아니면 네. 뭐 생명 이런 요소들이 좀 겹치는 건가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네네. 그런 얘기가 쭉 나오고 있고요. 네. 인물은 그 조선시대에 몽각이라는 인물이 처음으로 등장하고요. 이 몽각이라는 인물은 출가했다가 환속했던 인물이고 그 뒤에 이어서 무당이라든지 뭐 상인들 여러 인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사람들이 죽고 죽고 태어나고 하면서도 또 한 가지 비중 있게 서술하는 게 바로 우리나라의 정신사입니다. 정신사? 네, 사상에 사상.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몽각이 약간 불교 색채가 있었고 네. 그 뒤에 서학, 이제 천주교의 도입, 또 동학농민운동 그리고 지금에 있는 현대 생태 운동까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결국 이 황성효 작가가 이 작품에서 얘기하려고 했던 것은 우리 육신 같은 거는 뭐 죽고 썩어지고 없어지지만 정신과 사상은 계속 변해가면서 유지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리고 그 미래는 우리에게 달려 있다, 열려 있다는 내용이 아닐까라고 저는 읽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최형식님께서 황석영 작가님의 필력 부럽네요. 개밥 바라기 이후 한참 그분의 책을 읽지 못했었는데 할매 꼭 사서 읽어봐야겠네요.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황석영 소설가의 신작 할매였고 그 전에 만나본 책은 영국 출신 과학작가 알렉스 라일리의 극한 생존 그리고 처음 소개한 책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배구열 교수의 피크 코리아였습니다. 자, 어혜진의 반가워 목돈연구소 오늘 손민규 MD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2교시로 돌아올게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경제에 관한 상식, 지식, 투자 노하우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까 저희 오프닝에서 조혜숙 님이 3년 지난 샴푸 발견하셨다는 문자 소개해드렸잖아요. 그랬더니 그 이후로 이제 고릴라며 문자며 집단 지성이 막 채워지고 있거든요. 한상록 님께서 샴푸로 올 세탁도 가능하고 쓸 때가 많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백현미 님은요. 붕어빵이 어뉴스에도 등장하다니 소장님 붕어빵 노점 찾는 거 힘드셨군요. 네, 힘들었어요. 요즘은 냉동도 잘 나와서 에어프라이어에 돌리면 괜찮아요. 추천드려요. 이미 사서 먹어봤습니다. 집에 붕어빵 만드는 기계도 샀습니다. 네, 그렇게까지 여러분들이 자꾸 매일 문자 보내주시잖아요. 붕어빵 인증샷도 보내주시고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못 참고 배겨요? 네. 김용수님 다른 일 하면서도 귀만 열어두면 싹싹 들어오는 정보 감사드립니다 해주셨는데 싹싹 흡수해 주셔서 제가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의 퀴즈 풀고요. 2교시로 넘어가 보죠. 역사상 처음으로 조만장자에 다가선 인물이 있습니다. 테슬라 최고 경영자이자 우주기업 스페이스X를 설립한 이 사람인데요.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가 급등하면서 평가 자산만 6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80조 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내년 스페이스X가 기업 공개에 나설 경우 개인 자산이 1조 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퀴즈입니다. 테슬라의 CEO이자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설립자, 사상 처음으로 자산 6천억 달러를 넘기며 내년 조만장자 타이틀이 유력한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보기 있습니다. 1번 손정희, 2번 빌 게이츠, 3번 일론 머스크.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나 무료 어플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당첨되신 분들 중에 추첨해서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구촌 방방곡곡을 추우미네 자세히 들여다보는 글로벌 톡톡, 오늘도 한국경제TV 신인규 기자가 안내해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어디로 한번 가볼까요? 돌아보니까 어느새 벌써 12월 3주차더라고요. 네. 이제 다음 주면 크리스마스도 다가오고 하니까 오늘 주제는 무거운 거 말고 소소한 걸로 하자고 말씀을 하셔가지고요. 원래 제가 준비했던 건 미국 실업률 4.6%의 진짜 의미와 우리 환율 간의 상관관계 뭐 이런 거 하려고 그랬는데 그런 복잡한 거 오늘은 안 하고 미국으로 네. 먼저 갑니다. 연말이면은 미국 사람들이 집중해서 보는 게 하나 있거든요. 뭐냐면 복권입니다. 복권. 복권. 근데 미국 복권을 뭐 주제로 가져오실 만큼 뭔가 큰 이슈가 있어요? 일단 금액부터 좀 그렇고 네. 미국이 복권이 되게 주별로 많은 나라인데 그 중에 전국구로 유명한 복권이 2개 정도 있습니다. 파워볼이랑 메가 밀리언이라고 하는 건데요. 오늘은 파워볼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우리나라에 최근에 너무 복권 당첨이 잘 돼서 그러니까 네. 잘 맞추셔서 2월금이라고 하죠. 다음 회차로 당첨금이 넘어가는 일이 이제는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네. 뭐 다들 조상님께서 나오셔서 번호를 찍어주시는지 뭐 부럽기도 한데 네. 미국 복권은요, 이 잭팟이라고 불리는 1등 당첨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번에 파워볼이 2월만 40차례가 넘었어요. 40차례? 돈이 다 쌓인 거예요. 그래서 와. 파워볼 2월 당첨금이 이번에 얼마까지 올랐느냐? 12억 5천만 달러가 넘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냐? 복권 하나 당첨금이 1조 8,500억 원 가까이 된 거예요. 1조 8,500억 원. 예. 아니 근데 이제 파워볼이라는 게 이것도 우리랑 뭐 로또랑 비슷하게 이렇게 자주 추첨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매주면 매주 이런 식으로. 근데 맞아요. 어쩌다가 이렇게 많이 쌓인 거예요? 추첨을 로또보다 더 자주 해요. 주 3회 합니다. 주 3회씩 월수 하는데 토를 해요. 근데 현재까지 44번 정도 잭팟이 안 나와서 누적된 금액이 우리 돈 말씀드렸던 대로 1조 8천억 원 넘은 거고요. 이게 연말 되면은 사람들이 복권에 쓰는 돈이 많아지거든요. 왜 그렇잖아요. 이제 연말의 그 분위기도 그렇고 약간 내년엔 달라질 거야 이런 심리가 사람들한테 있는데 그게 내 어떤 노력과 성취로 내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렇죠. 뭐 복권이 그리고 나를 달라지게 만들 거야. 또 연말 되면 가족들 다 모이니까 그것도 그렇게 있고요. 하나씩 해서 기쁘게 뭐 새해 맞이해 보자, 당첨 우리 한번 노려보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맞아요. 어. 실제로 통계로도 연말에 복권 지출액이 그런 것들 포함해서 많아지는데 그러니까 이제 복권 많이 사니까 당첨이 나올 가능성도 높아질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미국의 복권 파워볼이라는 거 당첨 확률이 얼마나 되는가 봐야 될 텐데 이 당첨 확률이 다 읽을게요. 2억 9,220만 1,338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3억분의 1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당첨금이 확률이 로또 기준으로 아마 814만 분의 1인가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좀 와닿지 않을까 싶은데 저도 이거 들어봤거든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쉽다고. 그러니까 축구장 한 3개 정도를 눈을 감고 돌아다니다가 바닥에서 동전을 하나 줄 확률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확률과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상상해 보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기는 하네요. 조상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야, 근데 이렇게 그 조 단위의 당첨금이다 이러면 한국 사람들도 만약에 이제 미국 가서 파워볼 사면 외국인인데도 당첨금 주나 뭐 아니면 한국에서 파워볼 살 수 있나 이런 또 혹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거든요. 일단 이게 전혀 우리가 못 산다 이러면은 제가 이거 안 갖고 왔겠죠. 네. 한국 사람들도 파워볼 당첨되면 당첨금 받을 수 있습니다. 어. 자, 근데 이게 한국에서 파워볼을 뭐 구매 대행으로 대신 살 수 있느냐? 요건 다른 얘기예요. 뭐냐면 옛날에는 그런 게 사실 있었었던 것 같습니다. 복권 구매 대행 서비스라는 게 네. 있었는데 이런 뭐냐면 거 좀 있죠. 네. 한국에 있으면서 구매 대행을 해서 미국 복권을 산다. 근데 이거는 이제 실질적으로는 안 되거나 이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 그러니까 복권 대금을 우리가 입금해 주더라도 진짜로 그 구매를 대행해 준다는 업체들이 복권 샀는지 이게 불안하고요. 특히나 이제는 AI 때문에 이제 복권 샀습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보내준다고 해도 가짜면 어떡해요. 그렇죠. 우리가 구분하기가 옛날보다 훨씬 더 어려워졌잖아요. 그래서 또 만에 하나 당첨이 되더라도 당첨금이 돌아온다는
보장 자체가 사실은 없거든요. 소위 말하는 먹튀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우리나라가 이거를 거의 법으로 막아놨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권 구매 대행 이런 얘기 듣자마자 아 이건 문제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혹시라도 누가 그런 얘기 꺼내시면 나 안 들은 걸로 할게 하고 하시면 되고요. 대신에 본인이 만약 직접 미국 여행을 하는 중에 복권을 샀다. 그런데 네. 당첨이 됐다. 이러면 미국 법상 당첨금을 다 줍니다. 외국인도 받을 수 있다 이게 명시돼 예, 있죠. 원래 외국인은 그 소셜 시큐리티 넘버라고 해서 미국의 주민등록번호 네. 같은 거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거 없이 납세자 번호 같은 거를 발급하세요. 이래서 그거를 만들어 놓고 미국의 은행 계좌를 만들면은 당첨금 진짜로 넣어줍니다. 실제로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엘살바도르 국민이 당첨이 되는 사례도 있고요. 네. 그 미국 정부가 되게 친절하게 당첨금을 받기 위해서 받아야 될 절차도 잘 알려준다는데 이거는 사실 이런 복권이 당첨되는 게요. 미국 정부의 이득이 되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이득이 되는 구조. 어떤 면에서 이득이 되는 구조예요? 뭔가 세금이 많나? 정확해요. 아. 한마디로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로서는 목돈에 세금 뗄 수 있는 기회가 또 되거든요. 네. 목돈 연구소니까 연방세만 24% 내야 되고요. 어이구. 또 주별로 또 내야 되는 세금 더 있어요. 네. 미국 사람들이 한 번에 2달러, 3달러 이렇게 하나 살 때마다 낸 세금이 아까 12억 5천만 달러 모였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이 세금은 당첨이 돼야 미국 정부가 뗄 수 있는 세금인 거예요. 당첨금에 되는 세금이니까. 여기서 한 발짝 더 들어가면 더 재미난 게 있는데 네. 이번에 12억 5천만 달러어치가 쌓였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은 당첨된 사람이 연금형으로 이 돈을 받거나 그러니까 30년에 나눠 나눠서. 걸쳐서 1년에 한 번씩 돈을 받거나 아니면 현금으로 받거나 할 수 있는데 일시금으로 받거나. 금액 차이가 많이 나요. 아. 12억 5천만 달러라는 거는 연금형으로 받았을 때 12억 5천만 달러고요. 일시금으로 선택하면은 5억 7천만 달러 정도로 확 줄어듭니다. 아, 그렇게 확 줄어든다. 확 줄어들어요. 그래서 아, 그러면은 이제 미국 시민인 경우에는 뭐 국민인 경우에는 그렇게 연금으로 받으면 굉장히 좋지만 우리나라 사람이 그렇게 연금으로 받으려면 보통 방법이 복잡하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그걸 하고 또 일시금으로 또 받아서 가져오자니 그 거의 뭐 반도 못 받는 거네요. 그게 왜 그러냐면 네. 연금형으로 선택해서 12억 5천만 달러를 다 받겠다는 야심찬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미국 정부가 일단 그 돈을 당첨금을 미국 국채에 다 집어넣습니다. 네. 그리고 매년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확히 구조를 말씀드리면 복잡하지만 일단 말씀드릴게요. 파워볼이 당첨이 되면 이 당첨금 운영을 하는 기관이 정부에다 미국 국채를 이제 사는 구조예요. 네. 그래서 이 미국 국채에서 나오는 원금이랑 이자를 30년 동안 매년마다 주는 거거든요. 이걸 조금 어렵게 말하면 미국의 복권 당첨금이 쌓이고 늘어날수록 미국의 국채 수요가 늘어나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의 미국 정부 입장에선 저희가 목돈 연구에서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복권이든 뭐든 지금 상황에서 국채 수요가 늘어나면 땡큐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뭐 절반 이하 뭐 그 정도만 받는다고 해도 5억 몇 달러 이렇게만 받는다고 해도 수천억 원이긴 하네요. 소소하게 6천억 원 정도 되네요. 그렇기는 6, 7천억 정도 되네요. 하겠네요. 그리고 예. 근데 들여올 때도 우리 입장에서 만약에 자꾸 이제 부푼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잠깐 갔다 오시려고 하는군요. 당첨돼서 이제 예. 일시금으로 받고 가져온다고 해도 이제 외환 들어오는 과정에서 신고해야 돼요. 네, 예. 신고하고 거기서도 뭔가 떼지 않고 그러지 않을까요? 당연히 떼고 네. 그리고 이제 절반 아래로 왜 줄어드느냐 이걸 보면은 네. 아까 제가 이거 미국 국채 사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당첨금을 연금형으로 나눠내면 그러면 왜 5억 7천만 달러다? 이것도 결국 국채의 이자와 원금이 어떻게 붙느냐를 계산한 좀 어렵게 얘기하면 할인율이라는 걸 반영한 건데 이거 쉽게 말씀드리면 당장 어느 정도의 돈을 미국 국채 사는데 써야 30년 동안 12억 5천만 달러가 될까? 를 계산해서 나온 금액이 5억 7천만 달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어려우니까 혹시라도 우리 청취자분들이 미국 복권에 당첨되시면 그냥 현금으로 받으셔도 지금은 우리나라한테는 유리한 구조일 거예요. 왜냐하면 외환 신고 복잡하겠지만 네. 뭐 그것까지는 이제 뭐 세무사분들이 잘 얘기를 해주실 거고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풀리는 달러가 좀 많아져야 우리 환율에 도움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까지. 장중에 1,480원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한국 사람들이 파업을 당첨돼서 우리나라에 좀 일시금으로 가져서 쓰고 했으면 좋겠다는 환율 생각을. 안정화에 좀 보탬이 됐으면 그 정도는 도움 하는. 되거든요. 예.
그런 바람이다. 됩니다. 예. 그렇군요. 앞에서 파워볼 말고 또 미국의 메가밀리언이라는 게 하나 더 있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뭐 당첨금 뭐 많이 쌓였어요? 아니면 뭐 지금은 소소합니다. 소소해요? 8천만 달러. 그럼 우리 돈으로 8천만 얼마예요? 1,200억 원. 소소하게 1,200억 원 정도 쌓여 있고요. 네. 근데 이 복권도 쌓이면은 무섭습니다. 지난 2023년 8월에 16억 달러의 잭팟을 기록했습니다. 미국이 복권이든 뭐든 확실히 스케일이 크긴 큽니다. 그렇군요. 이게 또 미국뿐 아니라 뭐 일본에서도 복권 얘기 나온 김에 좀 해보면 일본에는 12월에만 살 수 있는 복권 있지 않아요? 맞아요. 이게 올해는 12월 23일까지만 그러니까 제 생일 전날까지만 파는 한정 복권이 하나 있대요. 네. 전보 복권이라고 하는 건데 죄송합니다. 당첨액이 얼마냐 10억 엔. 지금 환율 기준으로 우리 돈 95억 원 정도 합니다. 일본 관광 가시면 살 수 있고요. 네. 역시나 외국인도 이 복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일본 여행을 가시면 네. 관광 가이드분들이 이 복권 사보시라고 이렇게 권하거나 아니면 선물로 주거나 하신대요. 12월 말에 31일 날 당첨자를 발표한다는데 네. 당첨금 95억 원, 뭐 지금 10억엔이 그 정도니까 이러니까 제가 아까 직전에 얘기해드린 미국의 파워볼에 비해서는 좀 소소해 보일 수는 있잖아요. 상대 효과니까요. 그래도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 로또의 1등 금액 기대 당첨금이 20억 원이 안 됩니다. 그렇죠. 거기에 비하면 큰 액수죠. 일단 일본의 정부 복권 당첨되면은 강남 아파트 한 채 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로또와 다르게 하나 더 봐야 될 게 일본 복권에는 독특한 점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당첨금에 세금을 안 떼가요. 세금을 안 떼요? 우리나라 분이 이 복권 당첨되시면 송금 수수료만 내면 됩니다. 오. 진짜요. 예. 와, 근데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보통은 이제 복권에 당첨이 되면 뭐 몇십 %씩 세금을 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당첨금이 20억 원이라고 해도 그걸 다 감안해서 당첨금을 생각하잖아요. 생각을 깊게 하셨나요? 정말로 구체화가 될 수 있다라고 믿고. 예. 근데 이 전보 복권이라는 건 세금을 안 뗀다. 예, 맞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 복권 파는 업체들도 이런 얘기들을 긍정하는 것 같긴 하던데 뭐냐면 자, 일본이란 나라가 복권 당첨금에 세금을 안 매기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서민의 꿈에는 세금을 매길 수 없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만 말하면 뭔가 좀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근데 네. 사실은 어떤 구조가 있냐면 일본의 복권은 살 때 구매 금액에 이미 세금이 다 반영이 돼 있다고 합니다. 뭔 얘기냐라고 하면은 만약에 한 200엔 정도 주고 일본의 복권을 사잖아요. 네. 그러면은 일본 정부가 이 200엔 가운데 40% 정도 되는 80엔은 미리 세금으로 떼가는 거예요. 그리고 120엔만 복권의 당첨 기금으로 쌓아가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조삼모사 같은 건데 미국이나 우리나라는 당첨금을 받을 때 세금을 뗍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뭐가 달라지냐면 세금 내는 사람은 결국 당첨자 한 명이잖아요. 근데 일본처럼 복권 살 때 세금을 내야 되면 세금을 내는 사람은 복권 사는 사람 전부가 되는 거죠. 하지만 세금을 한 명이 몰아내느냐, 복권 산 사람이 다 나눠내느냐는 어차피 세금 걷는 정부 입장에서는 차이가 안 나거든요. 대신에 뭐 일본처럼 미리 높은 세금을 그 복권 구매 금액에 반영하는 식으로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민의 꿈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이런 이미지 메이킹이 가능은 하겠죠. 말 자체는 멋있지만 사실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어떤 나라도 복권에는 사실 세금 다 떼고 있다는 점 알고 보면 재밌는 부분입니다. 그러네요. 일본 얘기 나온 김에 이것도 좀 얘기 들어보죠. 그 뉴스 중에서 일본 직장인들이 올해 보너스를 많이 받을 것 같다더라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무슨 얘기예요? 기업들이 겨울에 보너스 주곤 하잖아요. 네, 연말 보너스. 맞습니다. 일본의 상장사를 대상으로 이 조사를 해봤더니 올 겨울에 일본 상장사들이 그러니까 증시에 올라간 기업들이 한 사람들한테 주는 직장인 한 명한테 주는 1인당 평균 보너스 금액이 102만 9,800엔 정도로 집계가 됐대요. 아, 그럼 우리 돈으로 대략 한 뭐 1,000만 원 돈 되는 거예요? 1,000만 원 돈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지금 이제 환율 때문에 95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네. 거의 1,000만 원 된 거고 일본에서 보너스 금액이 1년에 평균 100만 엔 넘은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게 퍼센테이지로 하면 거의 한 6% 넘게 1년 전보다 늘어난 거예요. 보너스가. 근데 이 뜻은 일본이 그만큼 기업들이 돈을 잘 벌었다는 얘기로 받아들여야 돼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데 네.
일본 기업들이 그만큼 돈을 잘 번 건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조금 더 자세히 보면 그거랑 다른 부분이 보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본의 직전 3분기 경제 성장률이요 마이너스였습니다. 마이너스 0.4%였거든요. 전기 대비로. 네. 그러니까 일본이 경제가 좋아서 보너스를 잘 준다 이거라기보다는 일본 사람들 물론 이제 증시에 상장한 기업들은 아무래도 좀 괜찮은 기업들일 테니까 뭐 요약해서 일본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의 평균 임금이 이제는 좀 높아졌구나 이 부분으로 생각하는 게 네. 사실은 조금 더 사실에 부합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뭘 봐야 되냐면 일본의 임금 협상을 춘투라고 합니다. 네. 봄춘 싸울투에서 봄의 연봉 인상률이 결정이 돼요. 근데 이때 평균 임금 상승률이 좀 높아졌습니다. 전년 대비 4.4% 정도 높아졌는데 네. 보너스라는 건 생각해 보면 기본급의 몇 퍼센트 이렇게 붙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월급이 전반적으로 올라가면서 연쇄적으로 보너스도 올라갔구나 이렇다는 얘기고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월급이라는 게 원래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다시 낮추기 어려운 대표적인 레치초가 예전에 한번 제가 얘기해 드린 적이 있었을 텐데 네. 레치초가가 있는 어떤 부분입니다. 근데 저희가 연봉 동결까지는 제 개인적으로 눈물 머금고 받아들일 수 있다 쳐도 네. 연봉 삭감 이 얘기들은 바로 노조 욱하죠. 사무실 문 욱하죠. 두드리고 싶거든요. 네. 제 말을 더듬었네요. 그래서 이렇게 월급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큰 그림에서 경제 영향을 좀 생각해 볼게. 물가가 올랐으니 월급을 더 주세요. 이렇게 해서 월급이 높아진 다음에 물가가 그대로면 괜찮은데 네. 일본이 지금 그렇지 못하고 물가가 계속 높아지고 있고 이제는 월급이 오른 만큼 물가가 더 오를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생각해 보면 일본의 물가가 이제 점점 낮아지기 어려워지는 방향으로 가겠구나 하는 점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지금 일본이 물가 상승률이 관리 목표치가 2%거든요. 네. 근데 지금 2% 훌쩍 넘어서서 이제 월간 기준으로 거의 3% 바라보고 있는데 이렇게 물가가 높아지게 되면 큰 그림에서 일본의 중앙은행이 BOJ가 물가 상승을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0.5% 수준 일본의 기준금리를 높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시장에서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네. 일본이 19일에 기준금리 발표하거든요. 네네. 이때 기준금리 인상할 수 있다, 높일 수 있다는 보도가 일본 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한테 일본이 기준금리를 올린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이걸 봐야 되는데 당장의 환율의 상관관계는 조금 복잡하니까 이거는 단순하게 우리도 괜찮아질 거야 라고 속단할 수는 없고 최근에 어떤 흐름 말해야 되냐면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이 급락했어요. 이런 흐름들이 19일 날 재현될 수 있을까 하는 점도 우리나라 사람들 투자 측면에선 참고해 볼 만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일본 기업의 이제 연말 보너스가 올라간 거는 물가 상승과 맞물려서 기본 급여 수준 자체가 올라간 영향이 좀 있다. 뭐 만성 인력난도 있어서 뭐 맞아요. 건설업 이런 거는 인재 확보 차원에서 또 급여가 올랐다 이런 얘기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네. 지금까지 한국경제TV 신인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퀴즈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테슬라 CEO이자 스페이스X 설립자로 스페이스X 기업 가치가 급등하면서 평가 자산이 6천억 달러를 넘어섰고 또 내년 기업 공개가 현실화될 경우 사상 최초 조만장자 탄생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사람. 정답은 3번 일론 머스크였습니다. 오늘 편의점 상품권 받으실 세 분은요. 방과후 목돈연구소는 우리의 산타라고 보내주신 양혜종님 그리고 테슬라 주가도 쭉쭉 올라가고 있네요. 완전 부러워요 해주신 서명선님 그리고 주로 운전 중에 됐다가 오늘은 운전하지 않고 있어서 문자 보내는데 접근이 어려운 경제 상식을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셔서 참 유용해요 라고 보내주신 2326님까지 이렇게 세 분께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 오늘 끝곡은요. 에메랄드 캐슬의 발걸음 띄워드리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내일도 세상 돌아가는 소식 투자의 기본기 알고 싶다면 오후 4시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로 놀러오세요.